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제8장 테세우스와 반복되는 근친살인 영웅심과 권력욕.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고발하는 아들의 심정을 여러분은 헤아릴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아버지의 잘못을 비난하고 떠들어대는 저를 페르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마땅히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아버지를 둔 자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비린토스라는 미로에서 황소의 머리를 한 미노타우로스를 죽여 일약 영웅이 되었고, 후에는 아테네의 융성을 이끈 유능한 지도자의 아들로서 제게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다 보면 그늘도 그만큼 짙게 들이우듯이 저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둔 까닭에 테세우스의 아들로 불리웠을 뿐 히폴리토스라는 제 이름은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계모인 파이드라와 결혼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진 트로이젠에서 사색과 사냥이나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생모는 아마존족인 안티오페입니다. 아버지 테세우스가 아마존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어머니 안티오페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는 사랑의 눈이 멀어 자신의 종족을 떠나 무작정 아버지를 따라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아마존족들은 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납치당한 것으로 여겨 아테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아마존족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생모마저 잃었으니 저는 항상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모인 파이드라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사춘기를 넘긴 저를 노골적으로 유혹했고, 저는 아버지의 아내이자 새 어머니가 되는 파이드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게 집요하게 구애를 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비록 새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분명 내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지 않았다고 아들을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썩 물러가세요. 나는 아테네의 영웅인 테세우스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뱀 같은 혀에 놀아날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곧 아버지가 먼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당신의 행실을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파이드라는 음탕하기도 하지만 용의주도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탄로날까 두려워 목을 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뻔뻔한 여자가 제가 자신을 능욕하는 바람에 굴욕감을 느껴 자살했다는 거짓 유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 아버지 테세우스는 파이드라의 유서만 믿을 뿐 아들의 말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억울함을 벗기 위해 아버지 앞에서 자결을 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후일을 기약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저주를 내렸고, 결국 저는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친자식을 믿지 못하고 새로 얻은 음탕한 어린 아내의 말을 믿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아버지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할아버지인 아이게우스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너무 지친 나머지 실수로 흰도치로 바꿔다는 것을 잊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테세우스는 할아버지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 테세우스가 누구입니까? 아테네의 변방지역을 아테네에 편입시키고 의회를 만들어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세운 인물입니다. 헤라클레스와 달리 아버지는 지혜와 꾀가 많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치밀한 성격을 가진 아버지가 돛을 바꿔다는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 테세우스는 사실 자신의 친족을 2명이나 죽인 자입니다. 살인의 방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교묘해서 아테네 시민들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아테네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럼 테세우스가 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였는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허물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들 제 억울함이 얼마나 덜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구체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네, 이렇게 8장은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테세우스를 고발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히폴리토스가 끊었으나 사실 이 8장의 주인공은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당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입니다. 당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2번이나 결혼을 했음에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고민이었던 것이죠. 왕은 항상 후사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근데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 팔라스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또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등장하죠. 신탁을 받으러 델포이 신탁을 받으러 찾아갑니다. 이게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신탁을 다들 찾으러 많이 가죠. 그래서 델포이 신탁을 받으러 가서 이런 신탁을 받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포도주가 담긴 가죽 부대의 마개를 열지 마시오. 사실 의미하는 바를 저도 사실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아이게우스 역시 그 신탁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친구가 왕인 나라에 잠시 머뭅니다. 트로이젠이라는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피테우스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신탁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근데 피테우스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피테우스는 이미 그 신탁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게우스가 자식을 낳으면 아테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숨은 뜻을 알면서도 아이게우스에게는 말해주지 않았고 대신에 그 신탁의 의미를 헤아려서 자신의 딸로 하여금 아이게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신의 손자가 아테네 왕이 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죠. 그래서 트로이젠에서 아이게우스가 머물면서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의 딸인 아이트라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고 결국 아이트라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 동생 팔라스가 호시탐탐 왕인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게우스는 더 트로이젠에 마냥 머물 수 없었고 아테네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트라가 임신한 것을 알고 떠나기 전에 그 바위 밑에 엄청 또 힘이 있어야만 들 수 있는 바위 밑에 자신의 칼과 신발을 숨겨두고 떠나면서 만일 아이가 태어나서 다 자랐을 때 이 칼과 신발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면은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아이게우스와 아이트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청년이 되어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아이게우스가 바위 밑에 칼과 신발을 숨겨두었음을 듣게 되고 그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려서 칼과 신발을 얻게 됩니다. 이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힘이 있어야만 그만큼 바위를 들어 올릴 힘이 있어야 사실은 최소한 아이게우스의 자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칼과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게임에서 일종의 퀘스트 같은 것인데 그것을 테세우스는 통과하고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이 아테네의 왕이 될 후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트로이젠에서
바다로 가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는데 테세우스는 굳이 어렵고 험난한 육로를 택합니다. 그 육로로 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는 테세우스가 아주 뛰어난 부모를 둔 자식이 어떤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으로 묘사를 합니다. 5명의 악당을 테세우스가 물리치고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가 페리페테스라는 악당입니다. 이 악당은 곤봉으로 막 사람을 쳐 죽이는, 엄청 힘이 세서 곤봉도 엄청 큰 걸 쥐고 다니면서, 예. 이 페리페테스를 테세우스가 힘으로 이겨내고 그 페리페테스의 곤봉을 빼앗아서 때려 죽입니다. 여기서 이 페리페테스와의 첫 번째 과정은, 그 페리페테스를 물리치는 첫 번째 과정은 남성적인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그 곤봉을, 그 페리페테스가 들고 있던 곤봉이 남성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페리페테스는 사실 그 힘을 억제할 줄 모르고 통제할 줄 몰라서 그냥 막 휘둘러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테세우스는 그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만 쓰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페리페테스라고 하는 무절제함을 물리치고, 절제와 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리치는 악당이 시네스라고 하는 악당인데, 이 시네스라고 하는 악당은 소나무, 우리가 이제 남산위에서 소나무라고 하죠. 그 되게 꼿꼿이 솟아있는 소나무를 힘으로 또 꺾어가지고 구부러뜨린 다음에 그거를 줄로 묶어놨다가 그 사이에 사람을 끼워서 묶어가지고 다시 그 줄을 끊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악당이에요. 되게 잔인하죠. 이러한 시네스의 행동은 지나친 자기 통제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꼿꼿이 서 있어야 정상인 소나무를 억지로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행위 자체가 지나친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성적 억압을 나타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게 마냥 억압하고 억누른다고 해서 이게 가만히 있지 않죠. 어느 순간 이게 확 분출되는, 그런 분출되는 상황을 이제 소나무가 다시 펼쳐지는 상황을 묘사한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듯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자기 통제를 또 무찌르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시네스를 물리침으로써 테세우스는 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키론이라고 하는 악당을 또 물리치는데, 이 악당은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은 절벽 앞에서 자기 발을 씻게요. 그래서 그 행인이 자기 발을 씻는 순간 그 행인의 발로 차서 절벽으로 밀어서 죽여버리는. 예. 여기서는 이 스키론과 마주하는 행인들의 모습에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나친 자기 겸손 내지는 복종. 그러니까 타인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복종하고 낮추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냥 남의 이야기에 복종하고 겸손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또 독이다 해서 그것을 또 스키론을 물리침으로써 테세우스가 물리칩니다. 케르키온이라고 하는 악당을 또 마주합니다. 네 번째 악당이네요. 이 악당은 레슬링 기술을 써가지고 막 사람을 번쩍 들어서 내팽개쳐서 죽였다고 해요. 근데 테세우스도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을 배워가지고 케르키온과 레슬링 대결을 벌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팽개쳐 죽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원칙과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한 사내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과 기술을 이용해서 케르키온을 물리치는 모습에서 테세우스의 원칙과 기술이 이제 좀 성숙했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프로크루스테스. 이 악당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침대를 두고 지나가는 사람을 앉혀서 침대보다 짧으면 늘어뜨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한 또 악당인데, 이 악당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편견. 그래서 이러한 편견을 물리쳐내야 사실은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저자가 한국 사회를 또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회에도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자가 그 침대를 놓아준 채로 사실은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어떤 뭐 대립들을 보면 사실 그런 첨예한 대립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약간 한국 사회를 뭐 원시적 본능 공동체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편견도 물리치고 테세우스가 아테네로 귀환을 합니다. 아테네로 귀환을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아이게우스에게 아직 테세우스가 자식임이 확인이 안 됐죠. 근데 이제 테세우스가 악당들에 물리치면서 굉장히 그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한 이러한 영웅을 모셔야 된다고 해서 아테네에서 이제 그 테세우스를 초대하는데, 아이게우스한테 메데이아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아이게우스와 낳은 자식이겠죠. 뭐 자신의 자식이 테세우스가 오면 테세우스가 이제 아이게우스의 자식임을 메데이아는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팽당할까봐, 자식이 팽당할까봐 테세우스를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아이게우스는 아직 테세우스가 자기 자식임을 모른 채로, 그래서 독주를 준비해서 막 테세우스가 마시려고 하는 차에 테세우스가 그 연회 자리에서 자기 칼로 고기를 써는데 아이게우스가 준 칼로 고기를 써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이게우스에게 자신이 자식임을. 그래서 그 칼을 보고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가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그 독잔을 걷어내고 테세우스의 아들로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확인해 봤는데, 아테네가 그 당시에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소의 머리를 한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죠. 네, 크레타 섬에 있는 괴물인데 라비린토스라는 미로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그러니까 이게 크레타 섬의 왕인 미노스 왕, 미노스 왕이 자신의 자식 중에 하나인 미노타우루스가 괴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로에 가둬놓았던 것인데, 아마도 크레타 섬이, 크레타국이 아테네보다 강국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매년 9년에 한 번씩 아테네의 처녀와 청년을 미노타우루스에게 갖다가 바치는, 곡물로 갖다 바쳐서 그 미노타우루스의 어떤 야성을 잠재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또 이제 그때가 다 됐는데 아이게우스가 골머리 앓고 있는 걸 보고 테세우스가 이제 나서죠. 그래서 크레타 섬으로 가서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는데 크레타 섬으로 떠나면서 아이게우스와 테세우스가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아이게우스는 어쨌든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끼는 아들이니까 테세우스가 돌아올 때 만약에 성공을 하면 검은색 돛을 펼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데 흰색 돛으로 바꿔서 달라. 그래야 자신이 성공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에 테세우스가 돛을 바꿔 달지 않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돛으로 그대로 오게 되고, 아이게우스는 실패한 줄 알고 비탄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돌아왔을 땐 이미 아테네 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후사로서 본인이 왕이 되죠. 이 아이게우스와 그 다음에 아테네의 아이게우스 왕과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의 모습을 대변시키면서 부모, 특히 이제 아버지로서의 부모의 상을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게우스는 굉장히 인자한 아버지, 반면에 미노스 왕은 굉장히 자식에게 무관심한 아버지니까, 아까 뭐 미노타우루스를 미로에 가둔 것만 봐도 자신의 자식을 사실은 굉장히 아낀다고는 보일 수가 없겠죠. 괴물이라는 이유도 그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과 조금은 자신의 자식에게 무관심한 부모의 모습에 대별되는, 구분되는 또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게우스의 아주 지나친 자식에 대한 애정은, 자애로움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메데이아가 걷는 독잔 같은 것이죠. 어쨌든 너무 자애로워도 문제다. 반면에 미노스 왕은
자식에게 굉장히 차갑고 무관심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 과정에서 자식은 독립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 어떤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테세우스가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로에서 미노타우루스를 혼자서 이긴 게 아니고요.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리아드네가 미로를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줘요. 그 실타래를 풀고 들어갔다 그대로 풀고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데, 그러한 아리아드네의 어떤 지혜로움, 그것이 사실은 어떤 미노스 왕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자라난 자식이, 그런 어떤 차가운 부모의 상에서 자라나는 자식이 독립심을 가지고 기술을 스스로 터득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다. 자애로움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가움이 마냥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아리아드네, 그러니까 이것을 미노스 왕은 되게 남성성이 넘치는 모습인데, 아리아드네는 어떤 여성성을 상징한다고요. 아니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아니마로 인해서 성장한 테세우스가 미로의 무대에 빠져나오죠. 근데 이렇게 자신이 미로에서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인 아리아드네를 테세우스가 오는 길에 낙소스 섬에 배신해서 두고 아테네로 혼자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어쨌든 테세우스가 어떤 그런 아리아드네와 같은 여성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미를 탈출했으나 결국 그것을 버리고 아테네에 돌아와서 왕이 됐다는 것이죠. 테세우스는 아마존족의 여왕이었던 안티오페와 사랑에 빠져서 히폴리토스라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히폴리토스는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고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히폴리토스의 모습에 또 질투를 느낀 아프로디테가 계략을 꾸며서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의 사랑을 만드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서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히폴리토스의 계모인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에게 거절을 받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테세우스는 파이드라의 유서에만 집착해서 히폴리토스를 죽이게 되죠.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낙소스 섬에 두고 온 여성성이 사실 테세우스에게 남아있었다면 좀 더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뭔가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히폴리토스의 두 가지 고발. 테세우스는 아버지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욕망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위해서 그 악당들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아테네로 오는 길에 사실 되게 영웅으로 비춰졌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자식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히폴리토스를 죽인 비정한 아버지 아니냐. 비정한 아버지다. 사실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테세우스도. 영웅심이라고 하는 것과 권력망.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자신이 두고 온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성성이 결여됨으로써 자식마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 동시에 아까 아이게우스 왕과 미노스 왕으로 상징되는 어떤 두 가지 부모의 모습, 자애로운 부모와 차갑고 무관심한 부모, 그런 부모의 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제가 읽게 될 파트는
제9장 아름다웠던 여신 메두사의 분노와 페르세우스라는 챕터예요. 여기에서 반영되어 있는 심리는 소유욕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메두사라는 캐릭터에서 어떻게 소유욕이 될까, 연결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읽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메두사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을 돌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지화면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 곁에서 도망갈 수 없게 멈춰,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소유욕에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발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체성 역시 고착화되는 점이 관련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나, 그녀는 제 머리를 방패에 달고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녀는 가장 더러운 배신자이며 탐욕스런 여인네입니다. 그녀는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는 제 머리가 걸려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는 승리의 기념물로 남게 되었죠. 여기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메두사의 입장에서 조금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메두사가 페르세우스에게 목이 잘리고 나서 페르세우스는 그 메두사의 목을 아테네에게 혼납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재물을 자기의 방패에 넣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아테네 그녀는 전쟁의 신이며 모든 기계의 수호신이기도 하죠. 또한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생긴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까지 지어 그녀에게 봉헌했습니다. 게다가 아테나는 제우스의 가장 총애받는 딸이기도 합니다.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않은 배짱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우스는 그녀가 남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질투심에 가득 찬 속 좁은 여신에 불과합니다. 오,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도 그리스 로마시나 그 그림 동화처럼 생긴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뭔가 용맹스럽고 사실 좀 뭐랄까 걸크러쉬라고 할까 요새 말로는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상일 뿐이라고 해서 어떤 면 때문에 그런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제 목을 자른 페르세우스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저 메두사를 처치함으로써 영웅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과 상인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검과 아테나에게서 받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청동방패가 없었다면 그는 감히 제 목을 자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페르세우스는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에 비하면 아주 격이 떨어지는 영웅이죠. 그들은 그래도 악당이나 괴물을 물리칠 때 자신의 힘과 기술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여러 신의 도움을 받아 저를 간신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애송이 같은 젊은 놈에게 제 목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건 약간 물음표? 본인의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나 어떤 전략가적인 모습? 뭐 이런 모습만 있어야 되는 걸까? 사실 뭐 요새 말로 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 아닐까? 현대적으로 풀이를 또 해보면서 네. 하지만 왜 아테나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주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제 죽음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영웅다움에 매료되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다나에를 폴리데크테스란 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효성에 감동해서일까요? 여기서 바로 다음을 읽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인 다나에는 일단 원래 탑에 갇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폴리데크테스라는 왕 말고 그 다나에라는 어떤 뭐랄까 공주라는 신분의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의 아버지죠. 네, 그러니까 그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의 입장에서는 외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 사람에게 하나의 신탁 같은 게 온 거예요. 본인의 손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제 그 말을 듣고도 사실 어떤 사람이 마음 편하게 그래 내 딸의 아들이니까 그래 그럼에도 사랑을 해줘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뭐 쉽지 않겠죠 찾기는. 그래서 그 왕은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다나에라는 친구를 그 공주를 어쩔 수 없이 가두게 돼요. 왜냐면 그 딸이 결국에 자식을 낳아서 손자가 생겨서 뭐 대를 이을 수 있지만 결국엔 자기를 죽게 할 존재가 될 테니까 겁을 먹은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운명이라는 게 맞춰져 있으면은 좀 빗나가지 않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사실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제우스가 이제 하늘에서 올림푸스에서 그 다나에라는 굉장히 완전 미모가 엄청난 괜찮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미 완전 꽁꽁 숨겨놨잖아.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게 되니까 사람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숨겨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 고민을 해. 그래서 본인이 변신을 해요. 제우스가. 어떻게 변신하냐면 이제 본인이 뭐 비로 변신을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 건물의 틈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비가 황금 색깔이라고 해서 뭐 황금비의 모습인 제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나에는 이제 뭐 신화의 흐름에 따라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미 임신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걱정은 돼도 사실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 대놓고 죽어 하고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아크리시오스 왕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추방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에 실어요. 그 두 사람을 싣고서 보내요. 이제 뭐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본인의 죄책감도 좀 덜고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고 바다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서 가요. 그래서 다나에랑 페르세우스는 뭐 영문을 뭐 페르세우스는 몰랐겠지. 다나에도 솔직히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빠가 자기를 괴짜기 싫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흘러 갔어요. 흘러 가다가 우연히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에는 이름이 있는데 세리포스라고 해요. 근데 그 섬에는 이제 또 왕이 있었어. 왕은 폴리데크테스였어요. 우리 아까 읽었을 때 잠깐 나왔어요. 근데 이 왕이 엄청 욕심이 많은 독재자였어. 근데 페르세우스의 엄마 다나에를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내가 이렇게 뭐 왕비로 만들던가 내 여자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자꾸 막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일이 또. 그래서 계속 각을 재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 페르세우스도 좀 크고 했을 무렵 이제 딱 촉이 왔어요. 지금이다. 하고 때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에 되게 가난한 페르세우스 집안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좀 이렇게 좀 줘요. 꼽을 좀 줘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기를 죽여요. 너네 집에는 뭐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애를 막 기를 죽였어. 사춘기 남자애인데 얼마나 좀 자존심이 또 상하겠어요. 그죠? 나름대로도 자기 아빠는 또 제우스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일단 뱉어 말을. 그런 거 아니다. 자기는 뭐 그런 사람 아니니까 뭐 말만 하셔라. 원하는 거 내가 다 뭐 들어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페르세우스가. 근데 이제 이거지. 사실 이걸 문 거죠. 미끼를 물었죠. 그래서 이때도 하고 얘기를 해요. 메두사의 그 목을 갖고 오라고 하게 돼요. 이 못된 독재자가. 죽으러 가라는 거죠.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냥 뭐 어쩌겠어요. 페르세우스가 놀라긴 해도 이제 가긴 가야 돼. 이제 그래서 제우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우스의 이제 뭐 자식들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도움 받게 되는데 헤르메스에게는 이제 마법의 모자랑 신발을 좀 받게 되고 이때 이제 아테네한테 또 다른 무기를 받게 되는 거겠죠? 왜냐면 그 메두사는 얼굴이 진짜 보면 돌로 변하니까 이때 청동방패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닦아서 거울처럼 쓰라고 받게 되고 이때 이제 메두사를 차차로 가서 그때 이제 목을 베고 다시 들고 와서 아테네에게 목을 받나 봉헌하고 이제 어머니와는 또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랄까요? 아까 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조금 배경까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서 중간에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간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이 페르세우스 집안은.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메두사는 좀 따지고 드는 거죠.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 폴리데크테스라는 왕으로부터 엄마를 정말 위하는 마음 때문에 다들 이렇게 도와준 걸까? 라고 좀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이 순진하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는 그렇게 인정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오, 그쵸. 그녀는 매우 치밀하고 냉정한 여신입니다. 전쟁이란 것이 원래 냉정하고 잔인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입니다. 아테나는 사실 제 목숨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페르세우스가 폴리데크테스에게 어이없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드디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말한 약속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메두사의 목이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테나는 왜 하필이면 제 머리를 자신의 방패나 갑옷에 달고 다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제가 한낱 괴물이라면 굳이 목이 잘린 제 머리가 아테나의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제거함으로써 커다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 이득이 뭐냐고요? 거기에 바로 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고 아테나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게 된 속사정이 있습니다. 아테나의 탐욕도 탐욕이지만 그녀가 왜 가장 더러운 배신자인지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드리죠.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낱 괴물이라면은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없겠죠. 옛날에 만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값진 승리가 쉬운 승리가 아니라 이기기 어려운 적을 정말 해치웠을 때? 해치운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뭔가 그런 대상? 정말 그런 챌린지를 이겨냈을 때의 그 승리가 진짜 상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두사가 상징하는 것이 있겠죠.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메두사라는 게 사실은 목이 잘리고 나서 그 피를 통해서 다양한 존재들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단순히 이제 뭐 피만 나오지는 않고 거기에서 뭐 페가수스도 나오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리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메두사라는 게 상징하는 게 사실은 이제 여성의 모습이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머니 상을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그 메두사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정말 온화하고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뭔가 자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강압적이고 뭔가 가부장적인 느낌의 어머니 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 상의 메두사를 우리는 어떤 공포라는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메두사가 그런 가부장적인 느낌을 갖게 된 거는 다나에가 성에 갇힐 때부터 좀 전이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아크리시오스 왕이 이제 손자가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어떤 신탁을 듣게 되고 나서 가두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다나의 어떤 생각이나 다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강압적인 행동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인과들이 쭉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사건들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두려운 어떤 어머니 또는 두려운 보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메두사를 베어버림으로써 어쩌면 계속 추궁하고 따라야만 했던 존재에 대한 극복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상황에서 정말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의 상징화라고 할까? 그런 모습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공포감을 조금 극복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좀 더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두사의 목에서 페가수스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자유로워지면서 자기 스스로의 창조성과 자율성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페가수스라는 게 사실 상징하는 게 그 날개 달린 말이잖아요. 근데 그 시인들의 어떤 뮤즈처럼 여겨진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메두사를 직면할 수 있게 해준 거. 사실 메두사의 목을 자를 수 있게 정말로 도와준 거는
청동방패였죠. 청동방패의 그럼 상징성도 당연히 있겠죠. 청동방패는 거울같이 반짝반짝 밝혀서 이제 페르세우스 옆에 들고 가져가게 되는 도구였어요. 그러면 거울이라는 건 결국에 뭐 하는 거죠? 도구가 역할은 비춰볼 수 있는 도구잖아요. 보통 내가 내 얼굴은 평상시에 많이 보지 못해요. 그쵸? 지금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제 얼굴을 오늘 중에 가장 많이 보고 있긴 한데, 네, 평소에는 이렇게 볼 일도 많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나 화장할 때 살짝 보고 끝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주한다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은 거고, 내 무의식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를 때가 진짜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 거울은, 그러니까 그 페르세우스가 들고 있던 그 거울은 사실은 내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내가 나 자신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어떤 나의 두려움이나, 메두사는 아까 공포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어떤 내가 갖고 있던 두려움, 공포, 망설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라는 상징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네요.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다가 좀 안타까운 건 왜 하필 그런 공포의 상징이랄까? 대상이 메두사일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메두사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세 자매 중에 한 명이 메두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애가 있었을 거고, 물론 뭐 친남매끼리는 겁나 싸우기도 하지만 그녀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을 가족이 있을 텐데 왜 공포라는 또 캐릭터를 가져야만 했을까에 대한 또 안타까움,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 조금 들면서 아까 이제 서론에서 나왔던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나왔던 거는 그거였죠. 아테나가 굳이 왜 메두사를 자기 방패에 넣었어야만 했냐. 아주 음흉한 여신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둘이 예전 역사로 올라가 봤을 때는 이미 관련이 있는 캐릭터였대요. 일단 기원전 4000년경쯤에서 리비아 망명자들이 크레타 섬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여신이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랑. 그랬을 때 그 여신이 바로 아테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아테나가, 그 당시 아테나가 우리가 지금 읽은 아테나랑 완벽히 동일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예전에 그 아테나라는 여신은 현재 아테나 플러스 메두사의 캐릭터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때 메두사에게서는 뭔가 죽음과 재탄생, 이런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좀 강했었다고 해요. 이제 이러면서 뭔가 여성의 월경이나 뭔가 자연과 좀 맞닿아 있는 여성의 신비함? 이런 것도 상징했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로 인해서 그런 메두사와 관련된 측면이 전면 부정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처녀이면서 강인하고 뭔가 전쟁의 신이고 뭔가 냉철한 이런 캐릭터인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아테나 신의 여신의 모습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쪽에 대한 가치는 선택되고 한쪽 가치가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 메두사의 목이 잘려서 아테나의 방패에 걸려있는 이유는 어떤 한 가치가 선택되고 한 가치가 버려졌다라는 것의 상징성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와중에 남성 중심의 사회가 또 있었다는 것도 또 흥미롭게 볼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메두사의 목을 베고 페르세우스가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 본인이 갖고 있던 공포나 지난날의 두려움들을 좀 극복해내고 과거의 유령을 좀 죽이고 스스로 좀 더 발전해 나가서 성숙해지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어서 독립적인 한 명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이야기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읽어볼래 읽어 박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10차 사랑과 증오의 서사시 이아손과 메데이아 소중함 파트를 낭독을 해볼 건데요. 낭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아손이 찾아 나선 황금양털은 심미적인 인간의 완전성을 상징. 황금은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가장 원하던 금속이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다른 금속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떤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비법을 알아내어 몇 개의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는 등 커다란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연금술사들이 이처럼 황금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황금은 완전한 금속이기 때문이다. 황금은 녹슬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연금술사들이 궁극적으로 찾아 헤매던 이 황금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다. 납이나 돈과 같이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이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인 황금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의식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궁극적으로 인격의 최고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개성화 과정의 종착점을 황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아손이 황금양털을 찾아 나선 것은 곧 한 인간이 자신다워지는 개성화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격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한 인간의 정신적인 여정의 목표가 황금양털로 표현된 것이다. 이아손은 태어나자마자 숙부인 펠리아스의 위협 때문에 현명한 스승인 케이론에게 맡겨진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양육된 것이다. 여기서 이아손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중요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어린 시절 맺지 못한 까닭에 이아손은 남자들과 사귀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배울 수 있었지만 여자와의 관계는 매우 서투르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와의 관계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 친밀한 한 인간으로 대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이아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메데이아를 이용하기만 할 뿐 진정으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런 그의 콤플렉스는 강을 건너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한쪽 샌들로 상징된다. 이아손은 헤라 여신을 업고 강을 건너면서 한쪽 샌들을 잃어버리고 만다. 헤라 여신은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헤라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처럼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헤라는 위대한 어머니 신이기도 하다. 이아손은 그런 헤라 여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강에서 샌들을 잃어버린다. 그에게는 헤라가 상징하는 모성이나 여성성, 가정을 지키는 능력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아손이 한쪽 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샌들은 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판단력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아손 이야기의 전체를 훑어보더라도 사실 이아손에게는 현실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펠리아스 왕을 찾아가서 왕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펠리아스 왕의 꼬임에 빠져 황금 양털을 구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다. 그리고 테세우스나 헤라클레스처럼 자신 혼자의 힘으로 모험을 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선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다. 한쪽 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현실 감각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실 감각이 없는 모습은 콜키스에 도착해서 황금양털을 구하기 위해 불을 뿜는 황소와 용의 이에서 튀어나오는 병사들과 맞닥뜨려야 할 때도 보인다. 그는 무조건 아이에테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이아손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현실적인 판단을 한다. 한쪽 샌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신발은 지위나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의 잃어버린 한쪽 샌들은 그가 다시 찾아야 할 왕권이나 자존심을 상징한다. 그는 한쪽 샌들을 다시 찾아서 일시적인 절름발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신발을 잃어버린 자만이 그 불편함을 알 수 있고 더욱더 신발의 가치를 알게 된다.
헤라는 일부러 이아손의 신발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그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그가 빼앗긴 왕권, 즉 샌들을 찾아 나서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없어야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법이고 이것이 콤플렉스가 되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에서 아합 선장은 흰 고래를 잡다가 자신의 발을 잃어버리고 목발을 하고 다닌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목발을 보면서 흰 고래를 꼭 잡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마찬가지로 헤라는 이아손에게 불편을 주어 그가 찾아야 할 왕권, 즉 펠리아스에 대한 복수를 다짐케 하고 있다. 이아손이 아르고호의 일행과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렘노스 섬이다. 여기서 렘노스 섬의 여인들은 남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잔인하게 대했던 인물들이다. 렘노스 섬의 여인들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잔인한 여성적인 측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때 아르고호의 선원들은 렘노스 섬의 여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제압하지 않는다. 난폭한 것은 난폭한 것으로 대처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을 연인으로 맞아들여 사랑을 나눈다. 난폭한 것의 반대가 되는 유연함과 보살핌이 도리어 우리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난폭함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힐라스라는 청년이 아르고호의 모험 도중 요정들에 의해 연못 속으로 끌려 들어가 여행을 포기하게 되는 대목이 있다. 아르고호의 항해는 인간 마음의 완전성을 향한 여정을 상징하는데 힐라스가 도중 하차하게 되는 이유는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요정들에게 이끌려 연못 속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힐라스로 상징되는 지나친 낭만주의는 인격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정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힐라스를 통해 우리는 나르키소스를 떠올리게 된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 굶어 죽었다는 나르키소스는 자기애에 빠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인물이다. 힐라스도 이런 면에서 또 다른 나르키소스를 연상하게 한다. 그는 요정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만 연못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르고호의 항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교만하고 잔인한 베브리케인의 나라의 왕인 아미코스를 폴리데우케스가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무의식의 여행에서 교만한 태도는 정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교만하고 호전적인 태도는 그 어떤 것도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르고호의 선원들이 만나게 되는 이가 예언의 능력을 가진 피네우스다. 예언의 능력이란 직관을 의미한다.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앞일을 예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다. 사업가 중에 이런 직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보다 앞서 어떤 업종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떤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예측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어 큰 성공을 거둔다. 이런 직관 능력은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모든 정보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지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직관의 힘이다. 그런데 피네우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 즉 직관 능력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만다. 그는 신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떠벌리는 바람에 괴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는 지나치게 직관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관 능력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직관 능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직관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그 예로는 지나치게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들 수 있다. 출근길에 어떤 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날 하루 운수가 나쁘다거나 어떤 꿈을 꾸면 자신에게 꼭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단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 등이다. 직관력은 어느 정도 사용할 때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맹신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항상 불길한 직관적인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자신의 직관 능력이 아니라 남의 직관 능력을 빌려서 믿는 이도 이에 해당될 것이다. 점쟁이 오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그걸 확대 해석해서 자신이 분명 실패한다거나 자신이 나고자나 실패자라고 단정짓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점쟁이들이 대개 부정적인 예언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면 잘 믿지 않지만 부정적인 예언은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운수 대통이라고 점쟁이가 예언을 했다면 점을 벌어온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반면 올해에는 액이 끼었으니 사람을 조심하고 사고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은 믿고 염두에 둔다.
심지어 부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주저없이 부적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직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직관까지 빌려서 믿는다면 그의 인생은 항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피네우스가 괴조로부터 음식을 빼앗기고 배설물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직관으로 인한 벌을 상징한다. 피네우스처럼 일반인들도 불필요한 직관으로 인해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 아르고호 일행은 드디어 아이에테스 왕이 살고 있는 콜키스에 도착한다. 여기서 불을 뿜는 황소와 용에 의해서 튀어나온 병사들을 퇴치한 방법은 사실 의외로 간단했다. 그들 사이에 돌을 던져 자중진환에 빠지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해서 죽게 만든 것이다. 만약 이하손 일행이 무장을 한 병사들과 전투를 벌였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불을 뿜는 황소와 무장을 한 병사들은 바로 무의식에 존재하는 원시적인 공격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퇴치하고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똑같이 난폭하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대하게 되면 자멸하게 되는 것이다. 도리어 그런 무의식에 존재하는 공격성은 그대로 내버려둘 때 그들의 힘이 없어지게 되는 법이지 맞서 싸우게 되면 공격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난폭한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매로 다스리거나 벌을 주어 그 아이와 동일시해서는 효과가 없는 법이다. 도리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오히려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욕망의 추구와 삶의 정서의 균형을 깬 대가로 얻은 이하손의 비참한 말로. 이제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손에 넣어 콜키스 섬을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 메데이아는 자신의 동생인 압시르토스의 사지를 절단해서 바다에 던져 일행으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메데이아의 행동은 지나치게 잔인하게 비칠 것이다. 메데이아가 동생을 죽인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관계에 매달려서 미래에 오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다. 때로는 냉정하게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다. 과거의 사랑에 매달려서 현재 다른 여성을 만나지 못하는 남성도 있고 어머니와의 병적인 결합을 끊지 못해 독립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여성은 여전히 어린 소녀로 남아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았던 것을 잊지 못해 현재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메데이아의 행동은 과거에 맺었던 관계의 단절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그런 면에서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존재하는 아니마,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으로서 과거와의 냉정한 단절을 요구한다. 마침내 이하손은 이올코스에 도착해 다시 한번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펠리아스 왕을 죽이게 된다. 그럼 이제 그의 임무는 모두 완수되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하손의 모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메데이아의 도움이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 안에 존재하는 아니마로서 그가 황금 양털이라는 완전성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하손은 메데이아를 버림으로써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니마를 소홀히 대접한 것이다.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갖고도 여전히 자신의 남성적인 목적을 위해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하려 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후에도 아니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야 마음속에 존재하는 음양의 조화,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잊은 것이다. 그는 이제 메데이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만다. 그러나 남성들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홀대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황폐해지고 몰락하게 된다. 그 예로는 사회적인 성공만을 위해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중년의 남성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남성적인 측면인 과시와 성공을 위해 아내와 자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포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속에서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들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에게 남은 것은 질병과 외로움뿐임을 알게 된다. 이들은 그간 자녀와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 아내와 자식은 그저 타인에 불과한 것이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남성들은 비록 돈을 적게 벌고 성공은 하지 못했더라도 아내와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하손의 모험은 사실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것은 남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를 소홀히 대기 때문이다. 이하손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아르고호의 들보에 맞아 죽는다. 아르고호는 앞으로만 나아가서 도전과 성취만을 하게 했던 이하손의 분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배는 세월이 흘러 낡아버리고 이하손이 과거에 젖어 그 배를 찾아갔다가 그만 배의 들보에 맞아 죽고만 것이다. 이는 성공과 돈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남성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성취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결국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말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예가 바로 40대의 돌연사와 가족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다. 메데이아는 마법을 쓸 줄 아는 인물이다. 그 마법이란 다른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능력이다. 그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자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처럼 굉장한 마법은 없다. 그 마법이 바로 인간을 젊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죽지 않게 만드는 불사의 고약인 것이다. 네, 이렇게 이 책은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심리학적인 것도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음향의 조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약간 균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이렇게 재미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졌다는 것에 또 한편 놀라고 또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낭독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지금껏 낭독을 진행했던 5명의 읽어볼래 사람들의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낭독 및 독서 이제 후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5명 다 같이 만나요. 안녕!